오늘 이 시간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영사관 폐쇄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더 폐쇄할 수 있겠다 이런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호재에 집중을 하면서 올랐어요. 어떻게 올랐어요. 보세요? 예, 지금 뭐 어지간한 악재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네. 밤 사이에는 또 유럽하고 미국이 또 이렇게 증시가 또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건요. 첫 슬라이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제목을 시황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예, 이게 어제 밤 한 11시쯤이었는데요. 밤 11시쯤에 뉴욕 상황이 유럽 상황이 이랬습니다. 대처럼 많이 프랑스 쪽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번에 제일 혜택 볼 것 같았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한 1% 안팎에. 그런데 CNBC 이렇게 달았어요. 유럽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같은 시간에 블룸버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랬더니만 이제 뭐 11시쯤이니까 장 열리고 한 30분 좀 됐죠. 미국 증시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네. 낙관론 이런 식입니다. 유럽은 코로나 걱정에 대해서 못 오르고 유럽에는 그럼 백신 안 가나? 그러게요. 똑같은 이슈인데요, 사실. 시황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요. 지금 이제 뭐 경민랭크께서도 언급하셨고 어제 다들 조금 눈길이 갔던 뉴스가 이거 아닙니까? 미국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려가지고 24일까지 비우라 했던 거예요. 네. 자, 이래놓고 지금 이 사진 보세요. 뭐 마당에서 뭐 기밀 문서 소각한다고 태우고 있는지 소방차까지 출동하고요. 영화에 보면 이럴 때 왜 그 문서 파쇄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이건 네. 뭘 또 태웁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왼쪽은 이제 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하고 결국 미국 국무부에서 그렇게 했더니만 중국은 리텔레이션 보복을 갖다가 하겠다고 아주 장담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한에 총영사 비우라 이렇게 또 나왔죠. 네. 근데 이게 별로 시장에 영향을 못 줬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봐야 다 쇼 아니냐? 너희들 사이에 그냥 쇼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저런 거 한번 좀 해줘야 될 타이밍 아니야? 지금 홍수에 뭐에 민심이 흉흉한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에서 오늘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가져온 것은 여기 녹색 선을 한번 보시죠. 종가를 갖다 26일 뒤로 해서 찍은 게 이게 후행 스팬 아닙니까? 들쭉날쭉이죠. 꾸준히 오른다기보다는 더. 근데 어쨌거나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추세는. 예, 추세는 이 부분. 자, 여기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습니다. 지금 MACD 오실레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더 위로 쭉쭉 뻗어준다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떨어지는 걸 막으면서 또 한번 시세 분출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RSI는 계속해서 지금 과매수 국면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아마존 재밌죠? 아마존이 그때 이 아마존 무슨 뭐 애플 뭐 등 요 소위 말하는 빵 주식들 네. 얘들이 못 가면은 S&P 500이나 나스닥이 다른 종목들이 많이 가도 지수 자체는 밀리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이 몇 개의 거대 기업들 이쪽에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니냐 하는 우려는 월가에서도 뭐 계속 제기되고 있죠. 여기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짝 이중 천정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번 추이를 한번 보셔야겠는데 네. 재밌는 게 이 7월 21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이 친구 제가 뭐 요즘 거의 매일 들여다봅니다. 네. 뭐 하나 싶어서 포트노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CNBC 그 유명한 짐 크레이머 말입니다. 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친구. 그렇죠.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이 주가들은 이 표현을 썼어요. Truly insane.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내 생에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 못 봤다. 네. 이런 트위터를 올렸더니만 포트노이가 이걸 인용하면서 야 짐이 내가 넉 달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지 않냐. 주식은 스탁스 온이고 주가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네. 아마존 빠졌을 때 우리 금요일날 사라 했잖아. 사라 했더만 또 올랐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분위기는 지금 전 세계적이에요. 이 친구가 주식하기 시작한 지가 지난 3월부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언급을 해주셨죠. 원래 네. 도박 쪽에 있다가 네, 스포츠 도박. 스포츠 뭐 우리로 치면 토토 이런 거죠. 네. 그 같은 친구가 뭐 피자도 좀 뭐 하고 네. 요새 이제 많이 하는가 본데 이런 식으로 짐 크레이머 같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조롱을 당하는 시절입니다. 테슬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 마감 후에 나왔어요. 조금 보실까요? 순이익이 1억 400만 달러 해서 주당으로도 50센트 이익인데 작년에는 4억 800만 달러 이익이 아닌 손실이고 주당 2불 31센트나 손실이었던 것이 많이 개선됐죠. 자, 매출액은 60억 4천만 달러인데 이게 월가에서는 대충 한 54억 달러 생각했던 것보다 좋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거예요. 잉여의 현금 흐름인데 이게 지금 플러스 한 4억 1,800만 달러 플러스예요. 현금이 이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한 마이너스 6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완전히 이건 서프라이즈를 할 만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포인트는 4분기 연속 이제 흑자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의 편입 가능성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4% 내지 5% 지금 오르고 있는 중. 그런데 나스닥이나 지금 지수선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테슬라가 혹시나 S&P 500이 편입될 것 같으면은 S&P 500 중에 딴 놈들이 이렇게 또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테슬라 사가자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테슬라를 갖다 제일 띄워왔던 JP 모간이 그저께 이제 조금 야, 좀 과한 거 아니야? 하는 투에 팔아라 정도는 아닌데 아웃퍼폼에서 이제 퍼폼으로 뭐 그 정도 살짝 낮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들어줘야죠. JP 모간에서 얘 조금 많이 온 것 같은데 하는 신호예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 예,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은 이제 저렇게 잘 뭐 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느낌은 여기서 이제 한번 전고점 모든 주요 그 테크 기업들 전고점 뚫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한번 또 반짝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요게 지금은 다들 아슬아슬한 거예요. 맞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이요? 밤새도록 네. 엄청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막 고막이 터질 정도의 헤비메탈 음악 틀어놓고 막 부어라 마셔라 네. 했는데 한 새벽 서너 시쯤에 1차 분위기가 이제 야 나 집에 갈래 나 피곤해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몇 놈 뭐 자빠져 있고 여기 뭐 오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대충 야 갈 사람 가고 네. 갈 사람 가고 털고 차익 실현할 사람은 나가고 상태 안 좋은 애들은 그냥 좀 쉬고 이 장에서 터진 애들은 그냥 좀 실려 나가고 주섬주섬 정리해갖고 야 그래도 한 번 더 놀아봐야지 해서 애프터 파티? 애프터 파티를 하다 보면은 네. 요게 조금 흥이 그렇죠.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약간 맞아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잘못하면서 또 싸움 날 수도 있고 기분 조금 분위기 좋을 때 끝내야 되는데 파티가 이게 좀 길어지다 보면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국면이에요. 네,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언제 이것이 또 꺾일지 모르는 약간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그 얘기를 해주셨듯이 뭐 포트노이 개인 투자자들의 뭐 신이다 이렇게 또 예. 등극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미국에서도 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600불 더 예. 준다는 거는 크죠. 그렇죠. 애초에 400불이 안 됐는데 네. 거기다가 뭐 한 380몇 불이었나 그렇던 거에 최근에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600불씩 더 받다가 이게 지금 7월 말로 끝났는데 대충 이거 이제 끊기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변하겠죠. 결국 뭐 지금은 결국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결국 랠리도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 가운데도 이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회복기금에 합의를 했잖아요. 했죠. 합의하는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 부분이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적절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퍼포먼스다. 네. 한 이틀 걸릴 회의를 끌었잖아요. 5세나 했잖아요. 네. 이쯤 되면은 그 어떤 합의를 끄집어내더라도 아유 고생들 했다. 그래 할 만큼 했다. 이틀짜리 회의가 그렇죠. 5일간 이어졌으니까. 네. 저는 뭐 이 마침내에다가 한번 방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되겠나 싶었는데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역사적인 건데 우선 이런 사진들 보세요. 이게 지난 5월 18일 무렵이었나요? 이 메르켈하고 마크롱이 야 이거 한번 해볼까? 네. EU 공동기금이라 회복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교부금 형태로 안 갚아도 되는 형태로 주자. 이건 놀라운 제안이었거든요. 어쨌거나 유로존 출범 이후에 재정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었죠. 뭐 GDP 대비 뭐 5%나 3%나 넘지 말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저기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경기 안 좋을 때 다들 어떻게 했나요? 일단 막 빚을 팡팡 내더라도 막 국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빚내서라도 경기 좀 살리고 이런 것들이 그 규정에 좀 묶여서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유로존에 가입했던 국가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그 피그스 국가들 이런 애들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어떤 규정적인 법적인 제한을 갖다가 넘어서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7,500억 유로였잖아요. 7,500억 유로 중에 그 중에 5천억 유로를 갖다가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주고 한 2,500억 유로를 갖다가 대출 형식으로 했던 것이 5천억 유로 너무 많아. 그래서 3,500억 했고 뭐 메르켈 마크롱 일정에 4천억 했다가 또 하루 더 가서 1,000억 깎아가지고 100억 깎아가지고 3,900억 뭐 이렇게 해서 5일 걸렸습니다. 5일 걸리고 두 양반 좋아하네요. EU 집행위원장 우리 한참 들었던 이름은 그 뭡니까? 융커. 아, 네. 독일 분. 장클로드 융커. 네. 예. 그랬는데 이번 EU 집행위원장은 이름 길고 좀 어렵죠. 뭐 라이엔 이렇게 폰데어 라이엔 이렇게 네. 하면 되겠고 여기는 뭐 정상회의 상임의장 두 사람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던 일을 갖다가 결국 코로나 덕분에 저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거 그러면 한 3,900억 유로 저걸 갖다가 그냥 나눠주고 유로 EU 회원국들이 전부 다 분담해서 이렇게 그 부담을 감당하기로 야 그러면 저걸 갖다 쓰는 나라는 덕 보는 거고 저걸 갖다가 분담해야 되는 국가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뭔 손해요? 그냥 20위가 다 찍어주는데 뭐 돈을 뭐 그런 식이니까. 네. 자,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전통적인 시장 분석 기법과 어느 정도의 상식은 통하네요. 이탈리아가 그 소식에 그저께 뛰었습니다만 윗골이 달리고 밀리죠. 어제는 또 밤사이에 또 약간 밀립니다. 얘가 왜 그러나 싶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또 찍어봤더니 그럴 만한 레벨이네요. 이번 팬데믹 급락 이후에 61.8% 현재까지는 그리고 얘는 올라오는 모습도 조금 S&P 500이나 나스닥하고는 다르잖아요. 딱 벌써 느낌이 이거는 반등 느낌의 관상이죠. 프랑스도 딱 이 대목이 61.8%에 막힌 다음에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삼각형의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러다가 이 수렴한 이후에 흘러내릴지 결국 열고 갈지가 궁금해요. 네. 예,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유 뭐뭘 떠나서 열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이틀 연속 떨어지니까 오케이 통하고 있네요. 이 뉴스가 이 뉴스가 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독일 국채 10년물에서 이태리 10년물을 뺀 이 스프레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독일 국채 수익률이 요즘 뭐 마이너스 0.45 뭐 5% 뭐 그 정도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독일 국채 수익률에서 이태리 국채 수익률 갖다 빼보는 거예요. 이태리 국채 수익률은 그래도 뭐 플러스 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빼면은 그 차이가 심할 때는 마이너스 300bp, 250bp 이랬단 얘기죠. 즉 이태리 국채 수익률이 독일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태리 국채는 금리를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태리 국채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서 보셨던 이것처럼 이태리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자 이래 되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뭐 이런 애들 혜택 볼 나라들의 국채 사주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앞으로 3,900억 유로 정도의 또 채권을 발행할 거예요. EU의 명의로. 네. 분명히 트리플 A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또 그에게 돈들이 몰려가겠죠. 많은 돈들이 다 오르기만 한 주식인데 그렇다고 다 주식으로 안 가잖아요, 세상이. 네. 그런데 이 큰 돈들 갖다 어딘가 묻어둬야 되는데 그동안 제일 안전빵이 미국 국채였죠. 그래서 미국채가 그렇게 일종의 가치 저장의 역할을 했는데 야, EU가 발행하는 국채야. EU가 발행하는 채권이야. 그러면은 트리플 A 당연할 거고 이거 여기다 담궈두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유로 강세의 배경입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로 사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일들이 워낙에 팬데믹 때문에 다들 힘들다 하는 와중에 정상들이 조금 한 이틀만 할 걸 갖다가 사흘 더 약간 좀 고생해 가면서 저 정도 4천억 유로나 3,900억 유로나 그놈인데 뭔가 좀 애쓰는 듯한 모습 보이고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러나 아까 또 이런 건 재밌습니다. 이 기사 중에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되고 경제개혁을 해야 되고 자 기금을 갖다 쓰는 이 돈 갖다 쓰는 나라들은 요런 조건을 갖다가 준수해야 돼 하는 조건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니? 그건 나중에 논의하자. 네. 세상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돈을 또 찍어내다 보니까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달러 가치 약세 또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예, 뭐 달러도 찍어낼 거고 네. 앞으로도 유로도 찍어내겠죠. 유로도 찍어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유로달러 보세요. 유로달러 보시면은 자, 유로달러 환율 보시면 요 무렵입니다. 네.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요 부분에서 마크롱하고 메르켈 총리가 이거 EU 회복 기금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했고 그게 5월인 거죠? 5월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 유로가 강으로 갑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에는 뭐죠? 야, 유로가 앞으로 또 더 찍히겠네? 그러면은 어느 돈이 많이 풀리는 돈은 약세 아니야? 이 논리보다 야, 그러면 유로존이 좋아지겠네? 네. 이런 생각. 그리고 아까 좀 예. 전에 언급하셨던 그런 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은 다들 살라고 덤빌 거야. 이런 식에서 유로 강이 이렇게 왔는데 얘가 지금 1.15를 넘어서 1.16달러도 올라서서 지금 전고점도 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는 유로 들어가겠네? 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해요. 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유로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3월 달에 봤던 요 저점을 깨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고 그 와중에 달러는 약세라는데 NDF 시세는 지금 조금 더 올랐어요. 네. 어제 95원 30전인데 오늘은 한 2원 정도 더 높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 97원대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한 거는 이놈의 1190원 여기 벌써 한 세 번째 트라이인데 그렇죠. 1190원 깨지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위클리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1180원의 중요성 추가 10원도 더 1180원도 깨지면 그 다음 1150 레벨은 딱 나와 있습니다. 1190부터 깨고 그 다음 1180 10원 1180도 깨지면 추가 30원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는데 이 1190 깨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1190 깨려면은 외국인이 미친 듯이 조금 한 며칠 사주면서 네. 우리가 2277 전고점 확 열고 하는 뭐 장이 와야 1190과 1180을 깨는 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그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환율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할 만한 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NDF 시세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만만하게 깨지지는 그러네요. 않는 그런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환율이 쑥쑥 빠져준다면 아마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롱 세력들이 편안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환율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